네, 그러면 이번에는 과연 예. 지금의 이러한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 예. 이것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 예. 현상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에 예. 대한 우려도 있죠, 일각에서는. 예, 있습니다. 예, 버블이 언제 터질 것이냐. 예. 근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몇 배의 돈을 짧은 시간 내에 쏟아붓기 때문에 예. 그때 쓴 돈 가지고도 10년을 끌고 왔다면 앞으로도 오래 더 끌고 갈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사실 유동성 사실 마약과 같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뭐 많은 위기를 경험했고 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터지고 나서는 세상이 뭔가 상당히 오랜 동안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이제 미 연준이 양적 완화라는 어떤 새로운 정책을 사실은 좀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 돈 많이 풀면 물가가 더 오르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을 더 망하게 할 거야라는 거 했는데 오히려 그게 뜻밖의 어떤 효과를 사실 좀 없고 요번 사실은 이제 3월달 충격이 왔을 때 대공황이 올 거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3월달에 어마어마한 양의 미 연준이 사실은 돈을 압축해서 이제 풀면서 뭐 자산시장 자체가 때를 만난 듯이 사실 좀 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사실 이 유동성 효과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는 뭐 무시를 못하는 상황들이 그렇죠. 됐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동성 효과가 언제까지 갈 거야라는 이제 우려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번 12월에도 사실은 이제 미 연준이 계속 돈을 풀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계속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연준 의장이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뭐 요번 파월 의장 자체가 아직 전 금리 수준을 생각하면 주식시장이 과열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그리스퍼는 비성적 과열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은 주식시장이 좀 악영하는데 그럼 그 차이가 뭐겠느냐라고 보면은 결국 금리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금리 수준 자체가 4%, 5% 정도 됐는데 지금 여전히 뭐 거의 마이너스 금리죠. 실질 금리로 따지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보면 유동성 흐름 자체가 당분간은 사실은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유동성 자체는 계속해서 시장, 뭐 특히 거기에 이제 달러 약세까지도 사실은 지금 편승이 되면서 이 자금들 자체가 사실은 이제 선진국, 특히 이제 미국에서 계속 이제 밖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전 세계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좀 코로나 백신이 진짜 이 계획대로 자체로 이제 다 접종이 되고 한다라고 하면 경기 자체가 많이 정상화되고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겠죠. 그럼 미 연준 자체도 내년 한 연말 정도 가서는 이제 유동성을 뭔가 좀 뭐 줄이든지 뭔가를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까 하는 이러한 얘기들이 슬슬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시장이 그러한 것들이 뭐 유동성을 줄이든 말든 시장은 그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유동성의 이제 축소 우려에 대해서 사실은 좀 걱정을 좀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유동성 정책과 관련돼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한 10년이 더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내년 한 중후반 정도 가서 조금 단기적으로 좀 고민은 좀 해볼 수 있다라는 쪽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상황, 그때 이제 보통 시그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조금 전환될 수 있겠다 시장이.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지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금리하고 물가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면 뭐 저도 이제 돈이 이제 뭐 지금 시중 금리가 예를 들어서 0%였을 때는 은행으로 가기 싫은데 그래도 한 뭐 2% 정도 주면 그래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안전하게 은행에 예치하지 하면서 이제 금리 자체가 사실은 오르기 시작하면 유동성에 대한 어떤 축소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물가입니다. 물론 이제 물가 자체가 워낙 지금 낮아서 물가가 오르겠어라는 이제 생각도 사실 저도 있고 미 연준 자체도 사실 물가에 대한 고민 자체가 사실 큽니다. 그렇지만 뭐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또 활력을 얻고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물가가 사실 조금 슬슬 올라가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미 연준이 아무리 이제 물가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 하더라도 그게 소비자 물가가 뭐 한 2.5% 넘기 시작을 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제 유동성에 대해서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뭐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시장 지표를 본다라고 하면 어떤 지표를 볼까? 금리하고 어떤 물가 지표를 사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정상화와 사실 저희가 정상화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제일 이제 내년에 화두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정상화가 뭘까라는 사실 고민도 사실 저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연 뭐 GDP가 뭐 코로나 이전 선을 차지하는 게 정상인가라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단적으로 말씀해서 제가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정상화가 뭘까라면 얘기를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으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성이 이제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동을 자유롭게 한다. 특히 이제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정상화 신호일 겁니다. 그래서 그 정상화 신호에는 각국 정책들 자체가 이제는 한번 뭔가를 조금 되짚어 보고 뭔가를 좀 수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좀 그냥 말씀드리는 해외여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정상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게 처음에 우리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 폭락하고 했을 때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그 회사채 시장이었잖아요. 채권 시장. 그리고 그때 2007년 그때처럼 뭐죠? 파생 상품. 요번에는 뭐 CLO였나? 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러한 알 수 없는 파생 상품의 어떤 부도 사태로 인해서 이 채권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이게 위급해지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잘 됐단 말이죠. 근데 요즘 또 일각에서는 기준금리는 그대로지만 시중금리는 인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인상, 그 금리 인상 이런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좀비 기업들이 이자가 자꾸 올라가니까 버티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자가 올라간다라는 부분 자체도 사실은 좀 중요한 왜냐하면 사실 지금 뭐 금방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 코로나 과정 속에서 사실 또 하나 이제 부작용 자체가 보면 이제 좀비 기업 자체가 워낙 양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도 못 내는 정도의 영업을 하는 기업들 자체가 계속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겠죠. 더구나 이제 금리가 제로니까. 근데 이제 이제 왜 그럼 요번에 터지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뭐 이제 항공사라든지 이러한 뭐 미국의 이런 뭐 그러한 대형 또 뭐 소비업체 이런 것들이 망하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유동성을 지원했습니다. 금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유동성을 뭐 우리나라도 사실 뭐 중소업체나 대형업체에 계속 이제 유동성을 이제 지원하면서 정부가 이제 그걸 좀 막아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정상화가 됐을 때 과연 이제 정부가 그걸 계속 막아주겠느냐? 결국 이제 신용 공급 자체, 그러니까 유동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이제 줄이거나 이제 중단을 시키겠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좀비 기업이 도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상당히 이제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게 말씀하신 회사채 시장, 또 이제 CLO라고 하는 우리가 뭐 레버리지 론 뭐 이런, 그러니까 레버리지 론이라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가 투기 등급이나 그러니까 뭐 BBB 이하의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돈을 이제 제공하는 어떤 채권을 갖고 모으는 걸 이제 CLO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한 시장 자체가 지금은 정부가 다 막아주고 중앙은행이 막아주니까 그냥 버티고 있는데 이제 정상화됐을 때 이게 이 방어막 자체가 다 하나씩 없어졌을 경우에는 결국 기업이 도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정상화 이후 신용 공급이 중단되는 거. 그 위에 금리마저도 사실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그러한 조금 신용 등급 또는 영업을 돈을 잘 못 버는 기업이 하나 좀 중요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도 저희 뭐 자료나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강조드린 게 저희가 뭐 테크노믹스라고 해서 뭐 사실 성장 산업만 이제 부각해서 말씀드리는데 한편에서 보면은 이 성장 산업 그늘에는 사실 자초 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 계속 갔을 경우에는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산업들 자체가 상당히 많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게임은 제로섬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먹고 하나는 결국 그걸 뺏기는. 그래서 이 패러다임 자체가 계속이 됐을 경우 제가 금방 이 자초 산업에 대한 기업들 자체는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생겨요. 대표적으로 이제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차라든지 뭐 이러한 뭐 수소차 얘기를 할 땐 기존의 가솔린에 들어갔던 부품들은 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은 상당히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향후에 사실은 저희가 뭐 이 기술을 통해서 이 경기가 부상하고 테크가 뭐 성장을 주도하겠지만 한편에서는 상당히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다. 특히 그것이 뭐 아까 플랫폼 말씀드렸지만 오프라인 쪽에서도 사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소매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향후에 뭐
크레딧과 관련, 말씀하신 신용과 관련된 위기 자체를 재차 부각시킬 수도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기술의 시대가 열리면서 여기에 분명히 피해를 입는 좌초산업, 우리 배터리나 전기차 이거 가면은 저 화학연료나 이쪽은 또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보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가치 투자, 이것이 이런 기술의 시대에 과연 올바른 방법이냐에 대한 회의론을 갖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재무제표를 보면은 PBR이 낮고, 그렇죠. 그 옛날에 그 블록버스터처럼, 블록버스터 전에 저희 그 미국의 그 헤지펀드 펀드 매니저가 한번 애널리스트가 출연을 했었는데 보니까 너무 괜찮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어떤 다른 곳에서 결국은 이제 부도로 끝나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화면에 하나 조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이들 이제 뭐 얘기 들으셨고 뭐 보셨을 텐데 과거에는 사실은 유형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았던 업체들 자체가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 5위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엑스모바일이라든지 GE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는데 지금의 그 상위를 차지한 우리가 뭐 소위 이제 팡이라고 얘기하는 이 기업들을 보게 되면 다 무형자산 가치가 상당히 어마어마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자산이란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가치주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 가치주의 기준 자체가 유형자산이냐 무형자산이냐에 따라서 가치주 자체도 사실은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우리가 아까 성장주 가치주를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지금의 그 성장주로 대부분되는 저 팡 기업들, 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드는 기업들 자체를 보게 되면 그 기업들 자체가 과연 지금 이 차트를 보게 되면 무형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어떤 기준을 저희가 갖다 들이대면 그것은 성장주인 동시에 가치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성장주 가치주 개념 자체가 사실은 조금 모호해졌다라는 표현을 했고 오히려 성장하는 부분 자체는 그러니까 가치 성장주라고 할까요? 저런 식으로 무형자산 가치 성장주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 자체가 계속해서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사실은 계속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슨 기계 설비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기는 질문이 우리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가치가 있으면서도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려면 저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적당하게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아주 정확한 툴은 사실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기술에 대한 어떤 평가들, 특히 이제 테슬라가 사실은 뭐 올해 부각이 됐지만 사실은 올해 나오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저게 이제 그 배터리란 2차 전지란 이 배터리 같은 게 이제 상용화되고 사실 가격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저게 이제 가격이 대세가 될 거야. 또 수소차 같은 경우도 뭐 전대차가 사실 수소차를 뭐 오래전에 사실 만들었는데 지금 왜 각광을 받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시대의 흐름이 변하고 사실은 이 기술 발전에 의해서 그 단가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변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가 미래의 어떤 기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부를 사실 좀 많이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좀 그러한 것들이 향후에 보면 저희 증권사 리서치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향후에 어떤 성장의 동력이 됐고 산업의 어떤 변화를 좀 주도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사실은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평가 기준을 만들고 그러한 산업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정확히 드려서 모르면 조금 이러한 어떤 시대의 변화라든지 또 산업의 흐름, 기업의 변화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각종 기술에 대한 어떤 저희가 조금 뭐랄까요, 좀 책자도 많이 읽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이런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신청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지식의 범위를 사실 좀 넓혀야 되는 어떤 시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거는 우리가 그 PBR 단순하게 이제 기업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 그냥 PBR이나 PER로만 계산하는 거는 이제 좀 시대 흐름에는 맞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뭘 중요하긴 하죠. 사실은 기업이 돈을 못 보면 사실 그 망하는 기업이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이 초기에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서는 그 단순하게 그 PBR 이러한 것들을 단순하게 대입해서는 사실은 답이 없는 거고요.
그 기업들 자체의 어떤 성장 가능성 또 앞으로의 그 기술 발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저희가 뭐 PBR보다는 뭐 PSR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사실은 좀 기업을 좀 바라보는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좀 생각의 전환 자체가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뭐 이게 PBR이고 PSR이 가지고 그러한 문제보다는 결국 이제 생각, 사고에서 어떤 전환 자체가 사실은 좀 투자에 있어서 좀 필요한 시점으로 좀 요구되는 그러한 시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내년도는 올해보다 많이 좋아질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주가가 선반영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또 다른 사이드에서 보면은 내년도에 좋아진다 하더라도 올해보다 좋아지는 것이지 사실 작년에 비하면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유동성입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은 아직 계속 풀리는 상황들이고 뭐 지금 흐름 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제가 그 성장 산업과 자초 산업이라는 부분, 그래서 내년에 사실은 주식시장이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이제 성장 사이드 쪽은 계속 이제 기업들이 크고 또 새롭게 들어오면서 뭐 이래고서 기업 뭐 IPO라는 기업 상장을 통해서 하고 또 뭐 상장 전에 기업들 자체가 뭐 크겠죠.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자금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고 하면서 주가라든지 뭐 이런 기업의 밸류에이션 자체는 계속 높아지는 부분들이고 반면에 아닌 부분 자체는 올해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주가 자체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주식시장 자체가 내년에 좋아진다는 얘기 자체는 이게 공평하게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느 한 방향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지역별로 보더라도 사실은 그동안은 사실은 뭐 미국만 좋았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은 이제 조금 이머징이 좋아질 수 있다. 그것이 뭐 이제 달러 약세도 그렇고 뭐 다른 이제 이머징이 워낙 오래 안 좋았으니까 내년에 이제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내년에 이머징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이머징에서도 사실은 좀 저희가 차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저희가 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급만 때문에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또 중국이라든지 각광을 좀 받으면서 전체적인 뭐 또 원자재 생산국이 이제 동반해서 좋아졌던 경험인데 내년에는 이러한 그 산업 사이클의 변화라고 한다면 이머징 내에서도 사실은 차별화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거기에 사실은 저희가 좀 저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중국하고 한국, 대만 이 정도가 아니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러한 산업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이나 기술을 가진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중간 쪽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는 결국 중국, 대만, 한국 뭐 이 정도라는 부분에서 내년에 분명히 성장은 뭐 당연히 하는데 그 성장의 과실을 따먹는 것 자체는 상당히 그 따먹을 수도 있고 또 잘못 선택하면 못 따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택 자체가 상당 부분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은 아무래도 이 흐름, 기술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런 테크 기업들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테크 기업만 제가 너무 강조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그 말씀드린 이 자초 산업 내에서도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나도 이제 뭔가 체질을 변화시켜야겠다고 이제 체질 변화를 하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이제 어떤 기업,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런 그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수긍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체질 전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이게 정확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LG 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의 과거에는 뭐 석유화학이 사실은 주 업종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쪽을 다들 좋게 보시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 체질 변화를 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체질 변화에 성공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 그러한 부분 자체를 조금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좀 중요한 어떤 투자의 방안이 아니겠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가 뭐 한국만이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되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뭐 백신이 나와도 그렇고요. 이게 만약에 더 뭐라 그럴까 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도 이게 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예, 큰 변수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까지 미국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사람들 죽고 막 몇십만 명 하루에 몇만 명씩 이렇게 돼도 저 주가는 계속 상승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뭐 내년에 또 코로나가 사실 올해같이 사실 뭐 유행과 진정이 반복이 된다. 뭐 코로나가 백신이 별 효과가 없어.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 뭐 중앙은행이라든지 정부가 계속 돈을 풀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기업이 결국 돈을 못 버는 기업 같은 경우는 결국 도산을 하겠죠. 그것도 사실은 정부가 막아주는데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또 저희가 이제 결국 내년에 이렇게 좋아진다고 기대하는 거는 소비가 결국 확 늘어날 거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저희가 해외여행도 가고 밖에 나가서 뭐 음식도 사 먹고 하면서 사람들이 만나면서 뭔가 소비 활동이 있었는데 결국 그 파이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업의 이익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주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결국 이제 얘기하는 유동성 함정.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일본식의 그런 돈을 풀어도 결국 뭔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 물론 이제 그것이 그 경기가 완전히 침체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성장을 이끌기에는 이제 한계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여기서 돈을 더 확대해서 푼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과연 저 달러가 버틸 수 있나? 지금도 사실은 달러 가치에 대해서 이제 진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좀 생겨나는 부분들에서 여기서 만약 내년에 뭐 미국이 재정 정책을 더 부각해서 하면 과연 달러를 갖고 있는 게 맞는가 하는 우려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금융시장의 어떤 그 큰 변화, 특히 이제 자금의 흐름 자체를 크게 변화시키면서 그 자금들 자체가 예를 들어서 금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쏠려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자금은 완전히 퇴장되는, 그러니까 시중에서 퇴장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러한 것들은 글쎄 뭐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코로나19가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힘든 한 해가 좀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전제로 내년은 다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주가는 더 오를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금리나 소비자 물가 이런 쪽이다라고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모든 근거는 기본 그 기조는 코로나가 잡히는 그렇죠. 이 상황을 상정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전체가 다 달라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내년도 전망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강조드린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사실 이동성입니다. 네. 아까도 뭐 제가 뭐 여행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올해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힘들었냐? 뭐 코로나19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소위 말하는 그 락다운, 이동 제한이라고 하죠. 뭐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이동 제한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이동도 없고 물자의 이동도 없다 보니까 경기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처음 경험한 겁니다. 이게 전쟁을 빼고 전쟁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 이상의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은 경험을 하면서 올해 경기가 상당히 뭐 다행히 이제 유동성이라는 부분 자체 그거를 메꿔줬긴 했지만 내년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좋아진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는 결국 다 이러한 이동성 자체가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빠르게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도 돈도 쓸 수 있고,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뭐 다른 경제 활동도 하고,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하면서 하는 이러한 이동성 자체, 그러니까 사람과 물자의 교류 자체가 상당 부분 활발해질 거야라는 부분 자체를 저희가 가정하고 사실은 좀 말씀을 좀 드린 거라고 좀 보시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그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속 잘 지켜보면서 투자의 어떤 맥을 기술 쪽에서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